어머니 이제 건물에서 나가세요. 전기세 정산하고. 평생 반찬 팔고 떡볶이 팔아 돈 모아 지은 4층 건물을 아들에게 넘겨주던 날 아들이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고마움에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싸늘한 표정만 남아 있었죠. 정심은 상처받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휴대폰을 들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죠. 아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해온 그 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되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모욕과 배신을 견뎌낸 어머니가 펼치는 조용하지만 사이다 같은 복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찾아주신 모든 귀한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까지 안 도와주시면 우리 진짜 길이 없어요. 아들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미정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건물 명의만 잠깐 옮기는 거예요. 금방 돌려드릴게요. 정은심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움켜쥐었습니다. 73세의 은심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 은심 소유의 4층 건물의 거실. 은심은 평생을 포장마차, 반찬가게, 분식집을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드는 삶을 40년 넘게 이어왔죠. 한겨울에도 손끝이 얼어붙는 채 떡볶이를 만들었고 여름 폭염에도 무더운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톱 밑엔 때가 가득 끼었고 허리는 점점 굽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도연이가 잘 크면 그걸로 됐지. 은심은 늘 그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 옷을 사주지 못했던 초등학교 입학식 날도, 과외를 시켜주지 못했던 중학교 시절도 마음에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으고 또 모은 돈으로 은심은 마침내 작은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오래된 4층짜리 건물이었죠. 1층은 허름한 카페, 2층은 소규모 음식점, 3층은 학원이 들어와 있었고 4층은 은심이 직접 꾸며 사는 집이었습니다. 처음엔 잘해야 몇 억 수준이던 건물이었지만 몇 년 뒤 갑작스러운 재개발 발표로 주변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심이 아무 의도 없이 사두었던 그 건물은 어느새 50억이 넘는 자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심에게 그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인생의 땀과 눈물로 이룬 마지막 보상이었습니다. 아들 도연은 42세, 대기업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승진도 안 되고 미래도 불투명했죠. 연봉은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같은 나이 정규직보다 훨씬 적었어요. 도연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도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지금이 기회예요. 마스크가 금값이에요. 처음엔 정말 잘 됐어요. 품귀 현상 덕분에 월 매출이 4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 순이익이 100만 원이 넘는 날도 있었어요. 도연은 신이 나서 전화했었죠. 엄마, 나 사업 대박 났어요. 이제 회사 다닐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아요. 은심은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진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마스크 공급이 안정됐어요. 단가가 폭락했습니다. 개당 1,000원 하던 마스크가 100원으로 떨어졌어요. 매출은 80%나 떨어졌습니다. 창고엔 팔리지 않은 마스크 80만 장이 쌓였습니다. 임대료만 매달 150만 원씩 나갔죠. 재고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겨울 되면 다시 올라갈 거야.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급업체와 추가 거래를 했어요. 성금으로 1억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끊겼습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며느리 미정은 은행을 돌아다니며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카드론으로 2천만 원, 이금융 대출로 1,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조달했어요. 총 6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부의 빚은 10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이자만 매달 45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생활비도 막히기 시작했어요.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도연은 밤새 술을 마셨고 미정은 통장을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두 사람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도연 부부가 은심이 사는 건물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정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은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니? 엄마, 건물 명의를 제 이름으로 옮기면 대출이 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더 나와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재고 처리하고 빚 정리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미정이 거들었습니다. 잠시만 명의만 옮기는 거예요. 금방 다시 돌려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은심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몇 달 전 윤태성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명예 넘겼다가 쫓겨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아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떨리는 손, 간절한 눈빛. 은심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까지 안 도와주시면 우리 진짜 길이 없어요. 도연이 다시 애원했습니다. 미정도 울먹였습니다. 다들 이렇게 해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가족 간 증여는 흔한 일이에요. 은심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걸릴 것 같니? 2년이면 충분해요. 2년 안에 다 정리하고 다시 돌려드릴게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은심은 작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면도기, 수건, 낡은 비누가 놓여 있었어요. 세면대엔 물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 보였습니다. 70년을 산 얼굴이었어요. 은심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차피 저의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기울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연과 미정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심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도와줄게. 도연이 벌떡 일어나 은심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정도 손을 모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불효하지 않을게요. 꼭 보답할게요. 은심은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피어올랐어요. 그날 밤 은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은심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대답은 한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 부부는 법무사 사무실로 은심을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서류 작업하러 가야 해요. 미정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에 오르자 도연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기회로 꼭 다시 일어설게요. 은심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진 게 다행이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은 깔끔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대기실엔 몇 명이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법무사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책상 위엔 증여 계약서가 준비돼 있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은심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때 며칠 전 윤태성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명시적 거주권 조항은 꼭 넣으셔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쫓겨날 수 있어요. 거주권 조항은요? 은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넣으면 서운하잖아요. 우리가 엄마를 쫓아낼 것 같아요? 어머니, 저희를 믿어주세요. 가족인데 그런 조항이 무슨 소용이에요.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은심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불안했지만 아들 얼굴을 보니 말이 안 나왔어요. 결국 은심은 거주권 조항 없는 단순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등기는 3일 안에 완료됩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법적으로 건물은 완전히 도연 소유가 되었습니다. 58억 원짜리 건물이 아들 명의로 넘어간 거였어요. 사무실을 나오자 도연이 은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꼭 보답할게요. 미정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녁엔 중저가 한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삼겹살과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미정은 식사 후 작은 금목걸이 상자를 꺼냈어요. 효도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은심은 괜히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잘 되는 게 제일 좋다. 며칠 동안은 아들 부부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과일도 사다 주고 반찬도 챙겨왔어요. 어머니, 불편한 건 없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은심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손목엔 명품 시계가 보였어요. 5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시계였습니다. 미정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그거 새로 산 거니? 은심이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사업 미팅 때문에 중고로 샀어요. 형식도 좀 갖춰야 하잖아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중고예요. 별로 비싸지 않았어요. 미정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은심 눈엔 새 제품으로 보였습니다. 가죽 냄새도 났어요. 세입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건물주가 바뀌었다더라. 아드님한테 넘어갔대. 1층 카페를 운영하는 손영만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1층을 임대해 온 단골이었어요. 사모님, 건물 명의가 정말 바뀐 겁니까? 아들한테 넘겼어. 은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영만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임대료 인상 같은 건 없죠? 계약은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요. 걱정 마. 그런 일 없을 거야. 은심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심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이 4층 집에 올라왔습니다. 손엔 도면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거실 탁자에 도면을 펼쳤습니다. 여기 벽 허물고 원룸 6개 만들면 월세가 훨씬 많이 나와요. 지금 월세 200만 원인데 원룸으로 바꾸면 350만 원은 나올 거예요. 은심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 여기 계속 살아야 하는데. 미정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 그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빚을 갚아야 해요. 이해해 주세요.
도연도 어머니 말보다 수익 계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은심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후 2층에서 세입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건물주가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임대료 올린다는 소문도 있어. 은심은 복도를 지나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내가 뭘 한 걸까? 세입자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은심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은심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거리엔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손영만의 불안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도연과 미정의 변한 태도도 신경 쓰였어요. 2년만 기다리면 돼. 그때 다시 돌려받으면 돼. 은심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무언가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오전 도연이 건물 세입자 전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층 빈 사무실로 모여주세요. 세입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손영만 2층 음식점 사장, 3층 학원 원장까지 모두 왔어요. 탁자 위엔 새 임대차 계약서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조정합니다. 현재 임대료의 1.8배로 인상됩니다. 세입자들이 술렁였어요. 손영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1.8배요? 그럼 우리 월세가 22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된다고요? 이건 장사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예정이라 시장가에 맞춰야 합니다. 2층 음식점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준비 기간도 없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제한 조항 있잖아요.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명의 변경 후엔 새 계약이에요. 기존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싫으시면 다른 곳 알아보시면 됩니다. 3층 학원 원장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희는 10년 넘게 여기서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리시면 문 닫아야 합니다. 도연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세입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손영만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아십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거? 도연이 웃었어요. 제가 건물주입니다. 어머니께 허락받을 일이 아니에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세입자들은 절망한 표정으로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은심은 4층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영만이 숨을 헐떡이며 찾아왔어요. 사모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다 가족처럼 지낸 사이 아닙니까? 은심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손영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이 미안하실 일은 아니지만 너무 힘듭니다. 카페 월 매출이 500만 원인데 임대료가 400만 원이면 어떻게 버텨요? 은심은 즉시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임대료 인상이 너무 갑작스럽다. 세입자들 생각도 좀 해야지. 도연은 짜증을 냈어요. 엄마는 장사 안 해봐서 모르세요. 시장가가 원래 이래요. 우리도 빚 갚아야 한다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건물 관리는 저희한테 맡기셨잖아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은심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건물 1층 카페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손영만은 빈 테이블을 닦으며 한숨만 쉬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진짜 나가야 하나? 아내가 주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여보, 다른 곳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임대료 400만 원은 감당이 안 돼. 2층 음식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방에서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월세 400만 원에 재료비 200만 원, 인건비 150만 원 이익이 안 나.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사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층 학원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죄송하지만 학원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임대료 문제로요. 학부모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갑자기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원장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백도연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손영만과 오랜 친구였어요. 영만이 형, 무슨 일이에요? 손영만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백도연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사실상 퇴거 압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는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건물 상황 계속 체크해라. 뭔가 이상한 움직임 있으면 바로 보고해. 한편 도영과 미정은 인테리어 업체와 회의 중이었습니다. 업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4층 전체를 원룸 6개로 나누면 됩니다. 공사 기간은 한 달 정도 예상됩니다. 비용은 총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일정 잡으시죠. 미정이 물었습니다. 입주자는 금방 구할 수 있죠? 당연하죠. 이 동네는 원룸 수요가 많아요. 한 달 안에 다 차요. 업체 직원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은심을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은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우리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해. 이건 상가 건물임 대차보호법 위반 아니야? 손영만이 말했습니다. 사모님한테 말씀드려봐야 할 것 같아요. 원래 건물주는 사모님이시잖아요. 하지만 은심도 이미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명의가 넘어간 순간 모든 권한이 사라졌어요. 그날 밤 은심은 4층 창문으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1층 카페 불빛이 꺼져 있었어요. 평소엔 11시까지 환했던 곳인데 오늘은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2층 음식점도 어두웠어요. 은심은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망친 거구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영과 미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어차피 곧 나가실 거야. 4층 공사하면 월 수익이 2배는 늘어. 350만 원은 받을 수 있어. 은심은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심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싸워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했어요. 명의도 넘어갔고 권한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론 찬바람이 불었어요. 은심은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은심은 거실에서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용역업체 직원 2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직원들은 줄자와 카메라, 레이저 측정기까지 들고 있었어요. 한 명은 벽을 두드리며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똑똑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다른 한 명은 방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은심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구조 점검입니다. 이틀 뒤 철거 공사 들어갑니다. 도연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심은 귀를 의심했어요. 철거? 무슨 철거? 미정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손엔 큰 도면이 들려 있었어요. 거실 탁자에 도면을 펼쳤습니다. 여기 원룸 6개 만들 거예요. 미정의 손가락이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월세가 지금보다 150만 원은 더 나올 겁니다. 방 하나당 60만 원씩만 받아도 360만 원이에요. 은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보고 나가라고?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건물주가 누군데요? 저입니다. 이틀만 짐 정리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은심은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연아, 나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다른 곳 갈 데가 없어. 이틀이면 충분하잖아요. 짐도 얼마 없으시고.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나가시면 임시 숙소 알아봐 드릴게요. 월세는 저희가 내드릴게요. 은심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1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손영만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4층까지 올라왔어요.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 사는 집을 이틀 만에 비우라고요? 도연은 손영만을 노려봤습니다. 세입자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 정도도 양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손영만이 화를 냈습니다. 양해가 아니라 폭력 아닙니까?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미정이 손영만을 노려봤어요. 사장님은 남의 가족 일에 왜 끼어드세요? 임대료 안 올려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손영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계속 작업을 이어갔어요. 사진을 찍고 치수를 재고 메모했습니다. 여기 벽 철거하면 복도 넓어지고요. 욕실 6개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 배관 공사 크게 들어갑니다. 직원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심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0년 모아 산 건물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미정이 나간 뒤 은심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영만이 옆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변호사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은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의를 넘긴 내가 잘못했어.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래도 이건 너무합니다. 손영만이 말했습니다. 이일 통보로 퇴거시키는 건 불법이에요. 주거권 침해라고요. 하지만 은심은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심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는 게 없었어요. 옷장을 열자 도연 어릴 적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노란 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 도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학교 체육대회 사진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은심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나? 은심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심이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나갔다 돌아왔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기존 번호를 눌렀지만 빨간불만 깜빡였습니다. 몇 번을 눌러봐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은심은 당황해서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비밀번호가 안 열려. 나 밖에 있어. 아, 보안 때문에 바꿨어요. 도연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새 번호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빠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심은 자기 집 앞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11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추웠어요. 코트를 입지 않고 나온 터라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손끝이 시렸어요.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미정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비밀번호 함부로 알려드리면 안 돼요. 세입자들도 출입하는 건물이라서요. 보안이 중요하거든요. 은심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집 출입까지 통제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은심은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몇 달 전 미정이 세무서 서류라며 서명받아간 자료들을 찾고 싶었어요.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원본은 사라지고 복사본만 몇 장 있었습니다. 내용도 이상했어요. 분명 세금 관련 서류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차용, 변제 같은 단어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은심은 강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내 도장을 이상하게 쓴 건 아닐까? 다음 날 2층에서 세입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도 쫓겨나신다더라. 아들이 어머니를 내쫓는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우리도 곧 나가야 할 판이네. 이 건물 이제 끝이야. 은심은 복도를 지나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은심을 보자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손영만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라도 소개해드릴까요? 고맙지만 내 문제야. 은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죄책감만 커졌어요. 자신의 결정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은심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4층을 나왔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첩, 통장만 챙겼어요. 나머지는 다 두고 갔습니다. 복도엔 도영과 미정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임시로 모텔 하나 잡아드렸어요. 거기서 며칠 계시면 원룸 알아봐 드릴게요. 언제까지? 은심이 물었습니다. 공사 끝나면 한 달 정도요. 월세는 저희가 내드릴게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은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40년 인생이 담긴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쫓겨나고 있었어요. 손영만이 1층 카페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심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만 거리에 울렸어요. 그날 밤 모텔방에서 은심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소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은심은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어요. 윤태성 변호사. 윤 변호사님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처음으로 은심은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텔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심은 윤태성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은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태성은 은심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경고했었잖아요. 거주권 조항을 넣으셨어야 했어요. 은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방법이 없을까요? 윤태성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여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어요. 일단 증여 계약 자체를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혹시 위조나 사기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때 은심이 가방에서 복사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며느리가 세무서 서류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윤태성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었습니다. 여사님, 이거 언제 서명하신 겁니까? 3개월 전쯤이요. 세금 신고 서류라고 했어요. 급하다면서 그냥 서명만 하라고 했죠. 윤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세금 서류가 아닙니다. 차용증이에요. 은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차용증요? 여기 보세요. 여사님 서명이 있죠?
윤태성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은 9억 원을 빌렸다고 적혀 있어요. 변제 기한도 명시돼 있고요. 은심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그냥 세무서 서류라고 해서 서명만 했어요. 이건 사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태성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문서 감정을 받아봐야겠어요. 서명은 진짜지만 본문이 나중에 조작됐을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은심이 머물던 모텔로 두꺼운 우편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법원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은심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9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원고는 최도연, 박미정이었습니다. 피고는 정은심. 은심은 숨이 막혔습니다. 소장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정은심은 2024년 6월 급전이 필요하다며 원고들에게 9억 원을 차용했다. 하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이에 원금 9억 원과 이자를 청구한다. 은심은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언제 9억을 빌렸다고. 첨부된 차용증엔 은심 서명이 선명했어요. 분명 자신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은 본 적이 없는 문장들이었어요. 은심은 즉시 윤태성에게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윤태성이 소장을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여사님, 이건 계획적인 사기입니다. 아드님 부부가 작정하고 한 거예요. 은심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여사님, 서명은 맞지만 본문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태성이 설명했습니다. 기존 서류에서 서명을 떼어 붙였거나 스캔해서 조작했을 거예요. 은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정말 이런 짓을 했다는 건가요? 문서감정 전문가에게 의뢰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윤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문서감정 전문가 서진우가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윤태성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진우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서명부에 사용된 잉크는 6개월 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잉크는 최근 한 달 이내 것이에요. 윤태성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현미경 분석 결과가 명확합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과 본문이 다른 시기에 작성됐어요. 종이에 접힘 흔적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윤태성이 은심을 바라봤습니다. 여사님,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은심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도연과 미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기를 쳤어요. 9억 원을 빌려가고 안 갚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하게 됐어요. 지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힘드시겠어요. 가족 문제는 정말. 세입자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진짜 사모님이 사기를 친 건가? 아니면 아들이 거짓말하는 건가? 소녕만만은 은심을 믿었어요. 사모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날 저녁 은심은 모텔방에서 울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억울함이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아들에게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윤태성이었습니다. 여사님, 여기서 밀리면 실제로 9억 원을 떠안게 됩니다. 반드시 싸워야 해요. 은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전 그냥 아들한테 배신당한 게 너무 슬퍼요. 여사님, 슬퍼할 시간은 나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진실을 밝혀야 해요. 윤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심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요. 싸우겠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요. 이건 형사사건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중범죄예요.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은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형사고소도 준비해 주세요. 진실을 밝혀야죠. 그날 밤부터 은심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 부부의 계획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9억 원 소송을 건 뒤에도 도연 부부의 빚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카드 연체, 대출 연체로 채권 추심 전화가 하루에도 10통 넘게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채업자가 도연의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최도연 씨, 이자라도 내셔야죠. 이번 주까지 500만 원 안 들어오면 다음엔 가족한테 연락 갑니다. 도연은 문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자가 떠나고 나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자 미정이 소파에서 떨고 있었어요. 도연아,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 망해. 진짜 큰일 나. 알아, 나도 알아. 도연도 불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었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건물 팔까?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팔면 얼마나 나와? 미정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시세가 58억 원이잖아. 대출 갚고 나면 우리 손에 30억 원 정도 남아. 도연이 눈빛이 변했습니다. 30억이면 빚 다 갚고도 남는다. 미정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해외로 나가자. 한국 버리고 캐나다나 호주로.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 고소하려고 하잖아. 더 이상 가족도 아니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틀어진 관계야. 두 사람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부동산 브로커 오재만에게 연락했습니다. 금매로 내놓을 건데 빨리 팔 수 있어요? 오재만이 대답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면 바로 나갑니다. 얼마에 내놓으실 겁니까? 46억 원. 도연이 말했습니다. 오재만이 놀랐어요. 58억 원짜리를 46억 원에요? 무슨 문제 있는 겁니까? 미정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문제 없어요. 빨리 처리하고 싶을 뿐이에요. 오재만은 의심스러웠지만 중개 수수료가 컸기 때문에 진행했어요. 알겠습니다. 매수인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매수인이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투자자 장경호였어요. 건물 직접 보고 싶습니다. 도연과 미정은 장경호를 데리고 건물을 둘러봤어요. 1층 카페, 2층 음식점, 3층 학원을 보여줬습니다. 장경호는 꼼꼼히 확인했어요. 세입자들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대부분 1년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곧 정리할 예정이에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장경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만 맞으면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오재만이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계약금 14억 원 현금, 나머지는 잔금 때 처리합니다. 계약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로 잡겠습니다. 도연과 미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끝난다. 그날 밤 미정은 컴퓨터로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토론토행 편도 항공권 2장을 찾았어요. 출발일은 계약 당일 저녁 8시였습니다. 계약하고 바로 공항 가면 돼. 비행기 타고 캐나다 가는 거야.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제 삼으면 우리가 해외 나가면 손 쓸 수 없어. 9억 원 소송도 기각될 거고. 미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양심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미정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아, 우리 살아야 해. 어머니는 이미 우리 고소하려고 하잖아. 더 늦으면 우리가 감옥 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밀고 나가자. 두 사람은 항공권을 결제했어요. 짐도 미리 캐리어에 챙겼습니다. 여권, 비자, 현금 3천만 원, 계약서 복사본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한편 은심은 이 모든 움직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텔방에서 소송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영만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건물에 부동산 브로커들이 자주 드나들었거든요. 뭔가 수상해. 손영만은 백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건물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와. 부동산 중개인 같은데? 백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형, 혹시 금매 내놓은 거 아닐까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백도연은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최도연 씨 움직임 계속 체크해. 통화 내용, 만나는 사람 다 기록해. 며칠 후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 예정입니다. 백도연은 즉시 윤태성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입니다. 건물 금매 계약이 목요일에 잡혔어요. 윤태성이 긴장했습니다. 계약 전에 막아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들어갑니다. 은심도 소식을 들었어요. 변호사님, 정말 팔려고 하는 건가요? 윤태성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해외 도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매 금액 받고 바로 출국할 수 있어요. 은심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여사님,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윤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은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목요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윤태성은 밤새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증거, 금매 정황, 해외 도주 가능성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백도연도 도연 부부의 통화 내용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진술서도 준비됐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지만 은심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막을 수 있을까? 창밖으론 비가 내렸습니다. 은심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어요. 제발 제발. 하지만 도연과 미정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엔 모든 계획이 완벽했어요. 목요일 오후 2시 계약하고 바로 공항으로, 저녁 8시 비행기 타고 토론토로.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반격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계약 전날 밤이었습니다. 도연과 미정은 짐을 최종 점검했어요. 캐리어 2개가 거실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권, 비자, 현금 3천만 원, 계약서 복사본까지 모두 챙겼어요. 미정이 캐리어를 열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일만 넘기면 끝이야.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미정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자유야. 빚도 없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미정이 냉장고를 열어 샴페인을 꺼냈어요. 미리 축배 들자. 우리 새 출발.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해.
명의도 내 거고 소송도 이미 걸어놨어. 미정이 거들었습니다. 세입자들도 곧 다 나갈 거야. 우리가 캐나다 가면 아무도 손 못 써. 도연이 웃었어요. 9억 원 소송은 어떻게 되려나? 우리가 없으면 재판 자체가 무산돼. 어차피 우리가 해외 나가면 끝이야.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배달 음식을 시켜 마지막 밤을 즐겼어요. 치킨과 피자, 맥주까지 주문했습니다. 토론토 날씨 좋다더라. 겨울도 우리나라보다 따뜻하고 집부터 구하고 천천히 사업 알아보자. 미정이 스마트폰으로 토론토 부동산을 검색했어요. 여기 괜찮은데? 3억 원이면 콘도 살 수 있어. 강하필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억 원 있으면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이자만 받아도 월 1,000만 원은 나와. 두 사람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부동산 중개인 오재만은 매수인 장경호에게 최종 확인 전화를 했어요. 내일 오후 2시 계약금 14억 원 준비하셨죠? 네, 현금으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없으면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장경호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재만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경호는 은행에서 받아온 현금을 검은 가방에 넣었어요. 14억 원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다발로 묶인 지폐들이 가방을 가득 채웠어요. 그는 가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8억 원짜리를 46억 원에 사는 건데 괜찮은 거래라고. 세입자들은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손영만은 카페 문을 닫고 백도연에게 전화했어요. 도연아, 정말 내일 계약한대? 네, 형. 오후 2시예요. 변호사님이 가처분 신청했는데 통할지 모르겠어요. 백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손영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은 아시나? 네, 알고 계세요. 지금 변호사님이랑 준비 중이에요. 손영만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제발 막아주세요. 2층 음식점 사장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건물 팔리면 우리도 다 나가야 해. 새 건물주가 또 임대료 올리면 어쩌지?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3층 학원 원장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 안에 이사 가야겠어. 더는 못 버텨. 건물 전체가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영과 미정만은 태평했어요. 미정이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내일 뭐 입지? 계약하러 가는 건데 너무 튀면 안 돼.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입어. 주목받지 말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중요해. 공항 가서 면세점에서 옷 새로 사자. 캐나다 스타일로. 미정이 웃었어요. 도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한국에서 산 건 다 버리고.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정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결단 내려줘서.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는 이미 우리 적이 됐잖아.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 뒤돌아보지 말자. 두 사람은 그렇게 잠들었어요. 새벽 3시 은심은 모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윤태성이 보낸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여사님, 가처분 신청서 제출했습니다. 내일 아침 결정 나옵니다. 기다려주세요. 은심은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법원이 정말 가처분을 인용할까? 시간 내에 결정이 날까? 만약 늦으면 계약은 진행되고 아들 부부는 사라질 거예요. 은심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제발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어요. 운명의 목요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미정은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오늘이다. 두 사람은 샤워하고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토스트와 커피로 해결했어요. 계약 끝나면 점심은 좋은 곳에서 먹자. 공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미정이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윤태성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인용되게 해주세요. 오전 11시 백도연도 긴장한 채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손영만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아직 소식 없어요? 아직이야. 오후 2시까지 결정 나와야 하는데. 정오가 지났습니다. 도연과 미정은 차에 탔어요. 출발하자. 여유 있게 가자. 차는 부동산 사무실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후 1시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오재만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셨습니까? 장경호 사장님도 곧 오십니다. 책상 위엔 계약서가 준비돼 있었어요. 도연은 계약서를 펼쳐봤습니다. 완벽해. 미정도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구나. 오후 1시 30분 장경호가 검은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방을 열자 14억 원이 빼곡했어요. 도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서명만 하면 바로 이체하겠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시간은 오후 1시 58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2분 앞으로 다가왔어요. 도연과 미정은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바로 그 순간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지. 사실 은심은 퇴거 당일부터 반격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감정 결과를 확보해 위조 차용증을 법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게 했어요. 백도연은 도연 부부의 금매도주 정황을 녹취로 확보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진술서는 퇴거 압박, 임대료 폭등, 협박성 발언 등으로 구성되었어요. 이 자료들은 모두 하나의 패키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윤태성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사문서 위조, 해외 도주, 금매 정황을 모두 확인했어요. 오전 11시 30분이었습니다. 법원 회의실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즉시 인용. 윤태성이 법원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사님, 가처분 인용됐습니다. 은심은 모텔방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인용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지금 바로 집행관들이 출동합니다. 윤태성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결정문을 들고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차량 세대가 부동산 사무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동시에 도연 부부는 부동산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매매 계약서가 펼쳐지고 14억 원이 든 검은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장경호가 말했습니다. 서명만 하면 바로 이체하겠습니다. 오재만은 긴장하며 재촉했어요. 원래 이런 건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돈이에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정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도연이 계약서에 도장을 가져다 댔습니다. 종이에 닿기 직전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쾅! 사무실 문이 세차게 열렸습니다. 집행관 일행이 들어왔어요. 파란색 조끼를 입은 법원 직원 3명이었습니다. 최도연 씨, 이 건물에 대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집행관이 결정문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매매증 여담보 제공 등 모든 처분 행위는 무효입니다. 도연 손에서 도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철컹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뭐라고요?
도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정은 뒤로 휘청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으며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장경호는 가방을 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제 있는 건물은 못 삽니다. 저 갑니다. 그는 14억 원을 들고 황급히 나가버렸어요. 오제 많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거래가 망가졌잖아. 내 수수료 누가 물어줄 거야? 집행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입니다. 정은심 여사님이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사문서 위조, 해외 도주 계획, 금매 처분 정황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집행관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형사 고소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사문서 위조죄로요. 미정은 서류를 펼쳐보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문서 감정 결과, 차용증 위조 증거, 세입자 진술서, 금매 정황 자료, 항공권 예약 내역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어요. 오재만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 수수료가 날아갔어. 소송 걸겠어. 꼭 걸겠어.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앞으로 법원 허가 없이 어떤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집행관 일행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사무실엔 도연과 미정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태성 변호사였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캐리어를 보며 말했습니다. 토론토행 비행기 어떻게 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30분 후 은심이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태성과 백도연, 손영만이 함께 있었어요. 은심은 천천히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과 미정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은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지 지켜만 볼 순 없었어. 은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법이 판단할 거야. 내가 한 일을. 은심은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어요. 윤태성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여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건물 소유권 회복과 형사 고소 절차가 남았습니다. 알겠어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은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 앞 세입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손영만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해요. 다들 고생 많았어요. 은심이 말했습니다. 세입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은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싸워서 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과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캐리어 2개가 거실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토론토행 항공권은 이제 쓸모없는 종이가 됐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엔 채권 추심 전화가 계속 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금매가 막히고 도주 계획이 무산되며 도연 부부는 완전히 손발이 묶였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건은 검찰에서 정식 사건이 되었어요. 세입자들은 공동 대응하며 도연 부부를 비난했습니다. 건물은 법원의 처분 금지 결정으로 완전히 묶였어요.
도연 부부는 더 이상 어떤 법적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에 어둠이 내렸어요. 도연 부부는 은심이 머물고 있는 모텔을 찾아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은심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도연과 미정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어머니,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심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어요.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정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은심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도연이 울먹였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비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처음엔 정말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점점 욕심이 나버렸어요. 은심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고 남을 짓밟으면 그건 이미 죽은 삶이다. 도연은 바닥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어깨가 들썩였어요. 윤태성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사 절차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제 법이 판단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엄마가 취하해주면 안 되냐고. 은심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너희는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한다. 미정이 손을 모은 채 계속해서 죄를 인정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은심은 속으로 가슴이 찢어졌지만 원칙은 지켰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한 일을 돌아봐라. 은심이 말했습니다. 9억 원 차용증 위조, 건물 급매, 해외 도주까지. 이게 가족한테 할 짓이냐?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반복할 뿐이었어요. 은심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어라. 그게 버리고 그게 희망이다. 도연은 바닥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정도 계속 울기만 했어요. 윤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시죠. 여사님도 쉬셔야 합니다. 도연 부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심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윤태성이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여사님, 힘드시죠? 은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제대로 하신 겁니다.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흔들렸다면 저들은 또다시 같은 짓을 했을 겁니다. 은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심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떳떳했습니다. 한편 도연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엔 쓸모없게 된 캐리어가 놓여 있었어요. 도연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감쌌습니다. 나 정말 미친 짓을 한 거구나. 미정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검찰청에서 온 출석 요구 문자였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받아들여야 해. 우리가 한 일을.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도연과 미정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부당 이득 등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빚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생각입니까?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조사는 몇 시간 계속됐어요. 모든 진술이 기록됐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도연이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감옥 가더라도 나와서 다시 시작하자.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제대로 살자. 이번엔 정말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한 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은심은 그 소식을 윤태성에게 들었습니다. 아드님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요. 은심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옳은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회복이 시작될 거라는 것. 창밖엔 비가 내렸습니다. 은심은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사형사 판결이 모두 나왔어요. 증여는 무효, 건물 소유권은 다시 은심에게 반환되었습니다. 9억 원 차용증도 위조 판정으로 완전 무효 처리되었어요. 도연은 사회봉사 200시간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정은 사문서 위조주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족에 대한 신뢰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합니다. 도연과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복도에서 은심과 마주쳤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은심은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나와서도 제대로 살겠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은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그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은심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윤태성과 백도연이 함께 있었어요. 여사님, 이제 건물 관리를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은심은 두 사람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은심은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4층 집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어요. 은심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세입자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손영만이 커피를 들고 왔어요. 사모님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고마워요. 다들 고생 많았어요. 은심이 말했습니다. 2층 음식점 사장도 찾아왔습니다. 임대료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요. 계약대로 하시면 됩니다. 은심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층 학원 원장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마음 놓고 수업할 수 있겠어요. 건물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은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은심은 윤태성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1층 리모델링하고 싶어요. 윤태성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무료 법률 상담센터 만들고 싶어요. 은심이 말했습니다. 윤태성이 찬성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2달 후 1층 전면 리모델링이 완료됐습니다. 새 간판이 걸렸어요. 정은심 무료 법률 상담센터.
윤태성은 주 2회 무료 법률 상담을 맡기로 했습니다. 백도연은 운영비 일부를 후원하기로 했어요. 손영만은 상담센터를 찾는 이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은심은 센터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믿음과 서류는 별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센터에는 자녀에게 사기를 당한 노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첫 상담자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입원한 사이에 아들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은심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같이 정리해 보자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태성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상담은 매주 늘어났습니다. 은심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상담했어요. 저도 당했어요. 아들한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어요. 사람들은 은심의 이야기에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은심은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받았어요. 발신자는 도현.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법으로 막아주지 않았다면 난 더 큰 죄를 지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나와서 제대로 살겠습니다. 은심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정리는 끝났어요. 그날 오후 새로운 상담자가 센터 문을 조심히 열었습니다. 70대 할머니였어요. 저기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앉으세요. 은심은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은심은 윤태성을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이리 오세요. 세 사람은 탁자에 둘러앉았어요.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센터 안은 따뜻했어요. 은심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같이 해결해봐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심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1층 상담센터에선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2층 음식점에선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3층 학원에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건물은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은심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늦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겨울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은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담에 집중했어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였습니다. 은심은 그들을 위해 여기 있을 거예요. 평생 모은 건물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서류가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신뢰만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법적 보호장치 없이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공 은심 여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